안녕하세요. 분당 수지 죽전 지역의 3,000명 학생들의 선택 분당 활만 교육의 엄쌤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000명대를 기록하는 좀 안 좋은 상황이죠. 오늘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된 이유는 이러다 우리 초등 친구들이 내년 3월에 입학식을 과연 할 수 있을까? 6년간 익숙했던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입을 위한 6년 학습 로드맵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시작인 중학교를 입학해야 되는데 사실 진짜 중학교에서 생활을 해도 아이들이 적응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온라인 계약까지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좀 첫아이가 특히 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중학교 때는 어떤 점들이 바뀐다는 건지 입시 설명회는 많이 들었는데 귀에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대학 잘 가려면 중학교 때 어떤 공부를 하라는 건지 헷갈리시는 부모님들도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본 영상은 그런 학부모님들께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본 영상은 처음엔 저희 파이만 학원 재원생들에게만 링크가 발송될 예정이고요.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영상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학교도 학원도 못 가고 집에서 모든 걸 다 하는 아이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을 졸이셨을 텐데 모쪼록 저희 재원생 학부모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학교 생활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보낼 수 있는지 총 4차시로 구성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저 장표에 나와 있죠. 1교시부터 4교시까지 나와 있는데요. 1교시 때는 중학교 가면 가장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요. 2교시 때는 중학교 1학년 때 실시되는 자유학년제와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가면 하게 된다는 고교 학점제가 무엇인지, 서로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3교시 때는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읽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학년 말에 짧은 학생부를 받아보셨을 텐데 중학교는 고등학교와 학교생활기록부의 양식이 거의 대부분 일치하기 때문에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를 읽는 요령을 터득하시게 되면 고등학교 때까지 무리 없이 학생부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4교시는 이제 핵심이자 결론이 되겠죠. 중학교 3년을 가장 후회 없이 가장 알차게 가장 값지게 보내려면 어떤 공부와 준비들을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교시부터 시작해 볼까요? 1교시 내용은 중학교 가면 달라지는 것이에요. 중학교 가서 달라지는 게 물론 굉장히 많겠죠. 초등학교 때는 담임 선생님이 모든 교과를 가르쳐 주셨었지만 중학교 때는 교과 선생님들이 따로 계시다는 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점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인 달라지는 점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핵심은 바로 평가 방식의 변화입니다. 여기서 평가 방식이라고 함은 성적에 대한 평가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때는 형성평가를 봤어요. 형성평가라고 하는 것은 이 단원을 배웠는데 아이가 이 단원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이 형성평가는 따로 등급을 매기거나 점수를 매기거나 그래서 학부모님이나 학생에게 그것을 공유하거나 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야말로 담임 선생님이 우리 반 전체 아이들이 내가 이거를 가르쳤는데 어떤 부분까지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머님들께서는 상담에 가셨을 때도 우리 아이가 몇 등이다, 우리 아이가 몇 점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는 들으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초등학교 때 보는 형성평가는 학부모님들께 알려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담임 선생님이 자기가 맡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성취도를 확인해 보는 목적으로 활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부터는요, 이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대입 6년 대장정을 향해 가려면 자기가 어느 정도 하는지를 알아야 하고 또 이제 더 상위 학교가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서 누구를 선발을 해야 되는지를 고르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평가 지표가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평가를 하고 그거를 학생과 학부모님에게 알려주고 또 상위 학교,
고등학교 입시가 있는 고등학교라면 고등학교에, 그리고 대학은 원래 입시가 있으니까 대학에 제출을 하게 될 때는 그 해당 평가 방식에 따른 평가를 함께 공유하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는 절대평가를 하고요. 고등학교 때는 상대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절대평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성취도가 어느 정도이냐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목을 가르쳤던 선생님이 낸 시험 문제를 90점 이상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90% 이상을 이해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렇다면은 90점 이상을 받은 학생에게는 모두 다 A를 주는 거예요. 전교생이 100명일 때 99명이 90점 이상을 받으면 99명의 학생들이 모두 다 A를 받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고등학교 때 가면은 나와 내 친구를 서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전교생의 학생들 중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 그것을 총 9등급제로 나누는 1등급부터 9등급까지의 줄을 세우는 것을 상대평가라고 합니다. 당연히 상위 학교에 이제 제출을 하게 된다면 상위 학교에서 판가름을 하기엔 훨씬 절대평가보다는 상대평가가 수월하겠죠. 그리고 보다 객관적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는 상대평가를 하고 중학교 때는 이제 절대평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아이 이제 중학교 올라갈 거니까 중학교 절대평가는 A, B, C, D, E로 구분을 하는 5단계 절대평가와 A, B, C로만 구분을 하는 3단계 절대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5단계 절대평가의 경우에는 여기 장표에서 나온 것처럼 90점 이상은 A, 80점부터 90점 미만은 B, 70점부터 80점 미만은 C, 60점부터 70점 미만은 D, 그리고 60점 미만의 학생들은 E,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A, B, C로 평가를 받을 경우에는요. A는 80점까지, B는 60점까지, C는 그 이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과목은 A, B, C, D, E 5단 평가를 거치게 되고요. 은미체 같은 경우에는 A, B, C로만 평가가 되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등급들이 모여서 결국은 나중에 대학교에 학생부 교과 전형, 내신을 보는 전형이거든요. 이 내신이라는 게 결국은 학교에서 내린 평가 등급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고 뽑는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만 보는 것은 아니지만 교과도 함께 그 평가 요소 중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평가 요소에 의하면 고등학교에서의 상대평가 과목은 몇 등급을 받았는지, 그리고 진로 과목이나 심화 과목 같은 그런 선택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A, B, C 중에 어떤 등급을 받았는지 이런 게 평가 요소 중 하나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기자 전형과 논술 전형은 점차 굉장히 축소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따로 언급드리지 않겠고요. 정시에서도 이제 수능만 보는 전형과 수능에 학생부를 얹어서 보는 전형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수능에 학생부를 얹어서 보는 전형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내신 비율이 어느 일정 부분 이상 평가에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장표는요. 분당고에 있는 모 학교의 이제 그 성취도 비율, 그 2학년 학생들의 작년 성취도 비율을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올해 성취도 비율은 코로나 때문에 좀 들쑥날쑥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고 특이사항이 좀 많아서 좀 더 일반적인 상황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2019년 작년에 2학년 장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 우리가 중학교 때는 평가 방식이 A, B, C, D, E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A예요. A보다 더 높은 평가가 없다 보니까 A라고 적혀 있으면 잘하는 거 아니야? A 받으면 무조건 잘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더군다나 1학년 때는 자유학년제를 운영을 하느라고 아예 1학년 때 A, B, C, D, E로도 평가를 하지 않고 이 과목을 수강했느냐 안 했느냐 P, 그 다음에
P인지 아닌지 그것만 이제 판가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A, B, C, D, E를 2학년 때부터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2학년 때 받는 성적표에 A가 찍히면은 그냥 잘한다라고 고정관념으로 갖고 계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한번 볼게요. A를 받으면 정말 잘하는 건지. 자, 역사가 평균이 78.6점이네요. 그죠? 자, 평균에 대해서는 아실 거고, 표준 편차는 16.9점입니다. 표준 편차 같은 경우는, 이 학교의 학생들이 받은 점수에서 어느 구간이 가장 몰려있고 그 구간이 몇 점 정도 되느냐, 얼마나 스프레드가 되어 있고 모여있는 구간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6.9점 사이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몰려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A 같은 경우는 30.2%의 전교에서 30.2%의 학생들이 A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전교생이 100명이라면 34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A를 받았다는 소리겠죠. 그러면 우리 어머님들께서 A를 받으면 잘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에 있어서 약간 퀘스천. 잘하는 거는 뭐 이해는 잘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반 중학교에서 우리 동네 일반 중학교에서 3분의 1 정도 하는 것이 과연 되게 잘하는 건가? 라는 생각은 조금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국어과는 더 많아졌네요. A 비중이 39.6%. 그리고 수학은 굉장히 쉽게 나왔었나 봐요. 44.7%의 학생들이 A를 받았어요. 그런데 과학은 조금 어렵게 나왔네요. 16.4%의 학생이 A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분당, 수지, 죽전 모두 다 교육 특구 지역이기 때문에 영어 같은 경우는 사실 초등학교 더 이르게는 유치원 이때부터 꾸준히 계속 학원을 다니면서 아이들이 학습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30%에서 40% 정도 A를 받고는 해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주요 과목 같은 경우도 40%를 상회하는 그런 학생들이 A를 받고 있으니 결국은 A를 받는다는 것이 전교에서 되게 잘하는 예를 들어서 어머님들이 학교에 다닐 시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때로 돌아갔을 때 한 우리 반에 50명에서 60명 사이에 있는데 반에서 한 5등 안에 드는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수준이다. 혹은 그것보다도 더 되는 수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학교예요. 같은 학교인데 3학년에 그 A 비율을 한번 보실게요. 자, 같은 학교이지만 2학년과 3학년의 A 비율이 좀 많이 다르게 보이죠? 그래서 국어나 사회나 역사나 수학이나 과학이나 아까는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는 40%를 훌쩍 상회하는 영어는 막 50% 가까이 나오는 이런 이제 A 비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분포를 보였다면 3학년 때는 보다 더 고른 분포를 가질 수 있도록 약간 더 변별력이 상승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정도가 이제 주요 과목에서 A를 가름하는 퍼센티지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주로 30% 정도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30% 선의 A를 받으면 고등학교 때는 몇 등급 정도가 나오는 건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중학교 때는 90점만 넘으면 모두 A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90점도 A를 받을 것이고 사실상 89.5를 넘어가면 반올림을 해서 A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89.7점을 받아도 A를 받을 것이고 100점을 받아도 A를 받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100점과 89.7점의 학생의 성취도가 같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중학교 때는 이 성취도가 같다고 보기 어려운 이 학생들이 모두 똑같은 평가 등급인 A라는 평가 등급을 받지만 고등학교 때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이 A가 다시 또 9등급제에서 스프레드가 되게 되는데요.
지금 90점 이상의 학생들이 아까 그 예시로 보여드렸었던 중학교의 3학년 내신을 가지고 본다면 대체로 30% 정도 됐었으니까, 아니면 20% 후반대 정도 됐었으니까, 만약에 90점, 91점, 89.8점 요런 A를 받았었던 학생들은 고등학교에 들어간다면 우리가 몇 등급 정도라고 할 수 있어요? 30% 언저리의 A를 받은 거죠. 자, 그러면 1등급이 4% 누적 비율, 2등급이 11%까지, 3등급이 23%까지 해서 잘리기 때문에 아까 90점 초반에 A를 받은 학생들은 30% 언저리에 있게 될 것인데, 그러면 아직 안 왔죠. 그러면은 3등급을 넘어서는 내신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조금 더 문제가 쉽게 나왔다면 40%, 50% 가까운 40% 이렇게까지도 A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까 2학년 예시 보여드렸었던 것처럼요. 만약에 그런 학교에서 이제 A를 받았는데 완전 90점 초반이다, 90점 턱걸이다 라고 한다면 4등급 혹은 4.5등급 이런 식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는 A를 받았는데 턱걸이 A였다, 어머님들이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학교 때도 상대평가여서 9등급제로 나뉘어지는데 우리 아이가 4등급이다, 4.5등급이다 라고 한다면 반절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잘한다 라고 마음 편하게 계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시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학교 때 절대평가로 평가를 받다가 고등학교에 넘어오게 되면은 가장 큰 멘붕이 뭐냐 하면 1학년 내신입니다. 1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을 받으시고 어머님들이 멘붕이 찾아오시는 이유가요. 중학교 때는 우리 아이가 다 A를 받았었는데, 그래서 공부를 잘한다고 막연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와서 갑자기 내신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상 우리 아이가 가는 그 중학교의 학교 알림이를 보시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었던 표들이 그대로 올라와 있거든요. 저도 그 학교 알림이에서 분당의 특정 중학교 한 학교를 검색을 해서 캡처를 한 내용을 보여드렸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A 비율이 30%다, 30%를 넘어서는 40% 가까이 되는 A다, 혹은 20%까지 타이트하게 가는 A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90점 초반을 받는다면은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에 갔을 때 3등급 선이겠구나, 4등급 선이겠구나 라는 게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 목표는 뭐가 되겠습니까? 네, 90점 초반이면 안 되겠구나가 목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가서 3.5등급, 4등급, 4.5등급에 만족을 할 게 아니라면 내가 지금 중학교에서 90점 초반에 만족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역산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A라는 등급이 나오기까지의 과정, A라는 등급을 형성하게 하는 요소에 대해서 이제 또 첫째 아이가 중학교에 올라가는 상황, 그리고 입시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이런 설명회나 이런 거 전혀 안 들으시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도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넣어봤어요. A라는 등급이 나오기까지는 우리가 4월, 10월에 보는 중간고사, 7월, 12월에 주로 보는 기말고사,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지필, 시험지로, 그래서 내가 연필로 써서 푸는 그런 지필고사라고 하고요. 지필 외에도 수행평가가 있습니다. 이 수행평가의 비중은 매년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2014년 이때만 해도 수행의 비중이 좀 많이 낮았었거든요. 주로 지필의 비중이 높았었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도까지는 이런 그 중학교의 평가 등급 역시 상대평가, 원점수, 표준편차, 평균 이거를 활용한 상대평가를 확인 가능하도록 이제 고입 때 활용을 했었기 때문에 상대평가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활용을 하려면 변별력을 위해서는 지필을 보는 것이 낫겠죠. 그래서 지필의 비중이 좀 더 높았었는데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90점 이상을 주는 비율도 좀 늘어났고,
그리고 이제 수행평가의 비중이 늘어났어요. 우리가 흔히 수행평가라고 한다면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각 교과 선생님들이 내주는 그 교과에 해당하는 숙제를 수행평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수행평가는 뭐 보고서를 써서 제출해라, 아니면은 PPT를 만들어서 발표를 해봐라, 아니면은 문제를 풀어가지고 이제 그 점수 쪽지 시험 같은 거를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책을 써가지고 책을 읽고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책을 읽고 독후감을 제출을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교과서에 나온 생각해볼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짤막하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제출을 할 수도 있겠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선생님이 내준 숙제에 대한 제출,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는 것이 수행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수행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이유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학교 때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좀 더 아이들이 이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교육을 추구하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맞고 틀리고 오답이냐 정답이냐만 판단할 수 있는 지필의 비중보다는 이제 아이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고 아이의 과제력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의 수행 능력, 수행 평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지분을 가지게 됐다라고 배경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요. 이제 학교생활기록부 읽는 법에 대해서 3교시 때 말씀을 자세히 드리겠지만 학교생활기록부,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는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 과목에서 무슨 등급을 받았느냐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밑에 그 해당 교과 선생님이 이 학생이 1년 동안 이 교과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선생님의 관찰에 따른 선생님의 평가, 생각을 적으시는 항목이 한 500자 정도의 분량으로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세특에 수행평가에 대한 내용을 집어넣는다면 선생님이 내주신 거고 학교 생활이 맞고 그리고 아이가 각자 선생님이 내주신 주제에 대해서 스스로 받아들이는 거, 생각을 확장해 보는 거, 그래서 결론을 지어보는 거에 대한 구체화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수행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대입으로는 수시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었잖아요. 사실상 좋은 대학 그리고 좋은 과 이런 경우에는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전형보다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더 선호해요. 왜냐하면 그냥 내신만 잘 보는다는 것은 사실 뭐 이렇게 교육특구에서 열심히 경쟁이 치열한 학교에서는 내신만 잘 보는 것으로만으로도 이제 학업 성취도, 학업 역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가름을 할 수 있겠지만 전국이 다 똑같이 강남처럼 분당처럼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경쟁이 거의 없는 상황인 아주 이제 지방 중에서도 지방, 요런 지역에서는 그냥 내신 등급만 가지고 이 학생이 어디까지 이해했고 어떤 공부까지 할 수 있는 학생인지를 짐작하기가 점점 좀 어려워져요. 그러다 보면 선생님이 구체화시켜준 그런 문장에 적혀있는 세특을 보고 대학에서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학생의 학업 역량, 연구 역량, 탐구 역량을 확인해서 학업 우수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취지로도 수행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중학교 때 어머님들께서 이제 좀 저희 파일만 같은 경우는 내신 관리에 대한 시간 배정을 반드시 하는 편이에요. 정말 이제 우리가 관리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잘하는 전교권의 학생들, 이제 의치학반 학생들이나 뭐 이런 특이한 경우를 빼놓고서는 이런 학생들은 이제 선행을 위주로 나가고 내신은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아주 잘하는 최상위권 아주 일부 반들 빼놓고는 대부분 다 중학교 내신 관리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요. 내신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습관적인 거라서 사실 내신 관리법이 중학교 때부터 체득을 해놓고 중학교 때부터 연습을 해놓고 그렇게 해서 내 몸에 익숙하게 만들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고등학교 가서 내신을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부터는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 내신이 제일 중요한 전형이에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내신이 제일 중요한 전형은 아니지만 1단계에서 내신으로 많이 판가름이 되는 전형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전형이 대부분 차지하고 아까 말씀드린 특기자랑 논술 같은 경우는 아주 축소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결국은 내신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수시는 특히 내신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큰 그런 전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학생들이 다 내신은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수행도 열심히 제출을 해야지 나중에 내 등급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노는 아이들이 없다는 소리예요. 교육특구일수록 경쟁률이 치열한 환경일수록 그런 현상은 더 심화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서는 사실상 내신 등급이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장표가 그런 현상을 좀 정리한 장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왼쪽에 이제 세로로 되어 있는 가장 첫 번째 줄이 뭐냐 하면 일반고에서 1학년 1학기 때 받았었던 내신 등급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첫 번째 열을 보시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 학생이 아까 1학년 1학기 때 2등급대를 받았었던 학생이 나중에 3학년 1학기까지의 평균 내신이 몇 등급이 나오느냐를 이제 분포를 표시한 그런 장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란색을 표시해 놨는데요. 지금 2등급, 1학년 1학기 내신을 2등급대를 받았었던 학생들이 1등급대로 높아지는 경우, 그러니까 총 5학기 3학년이 되었을 때 평균을 냈을 때 1등급으로 높아지는 경우는 3.4%밖에 안 된다. 그런데 2등급대를 받았었던 친구들이 그대로 2등급대를 유지하는 경우는 무려 72.1%,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성적이 좀 떨어진 3등급대의 내신을 받은 학생들이 23.8%가 존재를 해요. 그리고 2등급대를 받았었던 친구들, 공부 욕심이 많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특별한 이유 없이 4등급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장표가 여기 장표에서도 나오는 거죠. 그런 현상이. 그래서 1학년 때 2등급대를 받았었던 학생이 3학년 때 평균 내신이 4등급대가 나오는 경우는 0.7%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취지로 똑같이 읽어보시면 되는데 2등급 때, 3등급 때, 4등급 때, 5등급 때, 1학년 1학기 때 내신이 결국은 1학년 1학기 때 2등급 때를 받았었던 친구들은 72.1%의 학생들이 3학년 1학기 때까지 계속 2등급 때를 유지하고 있고요. 3등급 때를 받았었던 친구들은 64.2%의 학생들이 계속 3등급 때를 유지하고 있고요. 4등급 때를 받았었던 학생들은 계속 66.3%의 학생들이 4등급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5등급대를 받았었던 학생들은 71.9%의 학생들이 계속 5등급대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의 등급보다 자기가 1학년 1학기 때 받았었던 등급보다 한 등급이라도 올라가는 학생들이 얼마나 적은지를 표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내신 관리라는 게 중학교 때 완성이 되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부터 1학년 1학기 때부터 실전이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시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중학교 때부터 내신을 계속 관리를 하는 그런 내신 수업을 계속 배정을 하고 아이들에게 내신의 중요성을 계속 피력을 하는 이유가 중학교 때 이 내신 관리법을 완벽하게 터득하지 않으면 고등학교 때 가서 한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내신에서 이제 점수가 깎이는 경우에 깎이는 유형도 아이들마다 좀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필은 잘 보는데 수행에서 주로 깎이는 경우
있고요. 그리고 수행은 열심히 하는데 지필에서 킬러 문제는 항상 놓치고 대신 웬만한 건 거의 실수를 하지 않아서 아는 문제는 다 맞추는 요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려워서 내가 그것까지는 풀 수준이 못 돼서 이제 점수가 깎이는 경우도 있고, 혹은 나는 그것까지 풀 능력은 되지만 계산 실수를 해서 틀리는 아이들이 있는데, 문제는 계산 실수를 하는 아이들은 늘 계산 실수를 해온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서술형에서 뭔가 꼭 짚어야 되는 그런 조건이나 이제 꼭 들어가야 되는 단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꼼꼼하게 챙기지 않고 서술형에 대한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주로 서술형에서 감점이 되는 학생들도 있고요. 이런 게 이제 패턴이라는 거예요. 내신에서 주로 점수를 까이는 패턴이라는 건데요. 이런 패턴을 중학교 때 알아보고 분석을 해보고, 내가 주로 어떤 패턴으로 점수가 깎이는 건지 분석을 해보고 그거를 중학교 때 교정을 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로 수행에서 깎인다면 내가 제출해야 되는 일자를 자꾸 몰라서 깎이는 건지, 그러면 그야말로 다이어리 플래너 관리를 제대로 하는 훈련을 중학교 때부터 시켜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제출일은 제대로 맞추는데 이제 이런 보고서나 수행에 대한 그런 퀄리티 있는 산출물을 내지 않고 그냥 대충 해서 내는 그런 유형의 학생인지, 그렇다면은 산출물을 제대로 만들어 갖고 가는 훈련을 마찬가지로 중학교 때부터 시켜야 한다는 것이고요. 주로 서술형에서 틀리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에서 문제를 읽는 법, 문제에서 요구하는 단어는 빠짐없이 쓰는 법, 그리고 이제 초반엔 뭘 쓰고 중반엔 뭘 쓰고 결론은 뭘 써야 하는지, 어떤 흐름으로 가야 되고 어떤 거는 절대 빼면 안 되는지에 대한 그런 연습을 중학교 때부터 시켜야 고등학교 때 실전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교시는 중학교 때 이제 중학교에 입학하게 된다면 초등학교에 비해서 달라지는 점, 가장 큰 점에 대해서,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어요. 평가 방식이 변화가 된다. 초등학교 때는 담임 선생님이 내부적으로만 이 아이가 내가 가르치는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가름하는 형성평가에 그쳤다면,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각 교과 선생님들이 지필고사와 수행평가를 통해서 성취도를 보고 90점 이상은 A, 80점 이상은 B 이런 식으로 등급을 매기며 그 등급에 대한 평가는 절대평가로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고등학교 때부터는 상대평가로 이루어지고 내신을 구성하는 지필이나 수행에 대한 비율 그리고 그 내용, 그런 것들은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중학교 때 내가 내신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그 내신에서 주로 점수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분석을 한 뒤 중학교 때 이거를 메이크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그냥 A등급에 만족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90점 초반에 A를 받고 있다면 고등학교 가서는 우리 학교의 A 성취도 비율이 얼마 정도인지 학교 알림이에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는 이 등급을 이 A 초반, 그러니까 90점 초반의 A를 받는 현재 상황에서 그대로 고등학교에 들어간다면 우리 아이가 3.5등급을 받을 수도, 3등급을 받을 수도, 4등급을 받을 수도, 4.5등급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를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넥스트 스텝을 90점 초반의 A로 만족하지 말고 똑같은 A라는 등급이 나오겠지만 그 다음에는 90점 중반의 A를 가기 위해서 내가 감점된 요소들이 뭔지를 파악하고 그 감점 요소를 줄이는 버릇을, 습관을 들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결국 고등학교 가서 내신을 계속 잘 받기 위해서는 90점 후반의 A, 100점에 가까운 A를 받는 연습이 중학교 때 완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 예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
일단 2교시는 자유학년제와 고교학점제에 대한 연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1학년 때 실시되는 자유학년제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활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부터 4교시까지 되어 있는 파인만이 알려줄게 슬기로운 중등생활 특별편은요. 매주 한 차씩만 업로드가 될 예정이에요. 매주 한 차씩 업로드가 될 예정이니까 총 4주간 업로드가 될 예정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반에는 재원생 학부모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재원생 학부모님들에게만 링크를 따로 드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전체 공개가 되는 링크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 내용을 가지고 다시 만날게요.